백인일 백년 묵은 붉은 매화나무가 흉흉한 역병을 퍼뜨린다 하여 성난 장정들이 도끼를 들고 언덕으로 몰려갔다. 붉은 매화꽃이 핏빛 눈보라처럼 흩날리는 어느 깊은 봄밤, 고갯마루에 위태롭게 선 백발의 흉측한 노인 앞에는 어느 봄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어여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답니다. 이 만남이 결코 이승의 것이 아니라는 걸 뼛속 시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100년이라는 그 아득하고도 모진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어도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는 봄밤이면 어김없이 그 고갯마루에 나타난다는 참으로 슬프고도 기이한 소문이 있었답니다. 두 사람의 맺지 못한 이승의 한 맺힌 인연 이야기는 이 마을의 오래된 전설로 남아있지요. 오늘은 그들이 어찌하여 이토록 아픈 기다림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가슴 시린 옛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볼까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에 어느 평화롭고 한적한 고을에 연희라는 이름을 가진 어여쁜 교수가 살고 있었답니다. 나이는 이제 막 고운 꽃망울을 터뜨리는 낭낭 18살이었고 그 고을에서 가장 세력이 크고 기세가 등등한 병조 판서 댁의 귀하디귀한 외동딸이었지요. 연희는 얼굴이 어찌나 해사하고 맑은지 밤하늘의 고운 달빛을 머금은 하얀 백자 같았답니다. 평생을 비단옷에 고운 음식만 먹고 자란 온실 속 화초 같은 아가씨였지요. 이 고운 아가씨에게는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참으로 애틋하고 비밀스러운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날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이면 동네 어귀 고갯마루에 홀로 서 있는 늙은 매화나무 곁으로 조용히 산책을 나가는 것이었지요. 연희는 그 매화나무 가지를 조심스럽고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그 아래서 책을 읽고 있는 한 사내를 먼발치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훔쳐보곤 했답니다. 그녀의 그 아련하고 수줍은 시선의 끝에는 늘 윤생이라는 이름의 한 가난한 청년이 맺혀 있었지요. 윤생은 이제 갓 20을 넘긴 늠름하고 자태가 바른 사내였어요. 비록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여 늘 색이 바래고 남루한 도포 자락을 걸치고 다녔지만 그의 눈매만큼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맑고 기품이 넘쳐 흘렀지요. 윤생의 유일한 낙은 마을 어귀, 그 커다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온종일 옛 성현의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답니다. 어릴 적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매화를 유난히 좋아하셨기에 윤생은 이 매화나무 곁이 어머니 품처럼 늘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토록 글 읽기를 좋아하던 윤생도 멀리서 연희의 고운 옷자락이 보일 때면 읽던 글귀를 까맣게 잊은 채 넋을 잃고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곤 하는 애틋한 버릇이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봄꽃이 온 산을 뒤덮으며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어느 맑은 날, 마침내 그 고갯마루, 매화나무 아래서 운명처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그날따라 봄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무 뒤에서 몰래 윤생을 지켜보던 연희가 실수로 품고 있던 고운 비단 수건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바람에 날려 윤생의 발밑까지 굴러간 그 수건을 윤생이 주워들면서 이 두 사람의 가슴 시린 인연의 수레바퀴는 덜컹거리며 돌기 시작했답니다. 수건을 돌려주려 다가온 윤생을 보며 연희는 얼굴이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윤생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곱고 아름다운 연희의 자태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윤생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수건을 건네며 그 옆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붉은 매화 가지 하나를 조심스레 꺾어 연희에게 내밀었답니다. 보잘것없는 가난한 선비라 이 고운 수건에 답할 길이 없어 그저 이 꽃가지 하나로 마음을 대신합니다. 이 매화는 제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시던 꽃이지요. 연희는 윤생이 건넨 그 작은 매화 가지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 가슴에 꼭 품었지요. 신분의 차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지만 한창 피어나는 젊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움트기 시작한 연모의 정은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깊은 밤 매화나무 아래서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이던 그 시절은 참으로 꿈결같이 아름답고 눈부셨지요. 하지만 하늘의 운명은 참으로 가혹하게도 이 어여쁜 두 사람의 사랑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답니다. 갑작스럽게 북방에서 아주 크고 잔혹한 오랑캐의 난이 일어나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것이지요.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젊은 장정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야 했고 가난하고 힘없는 선비였던 윤생 역시 예외 없이 징집되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다는 머나먼 전장으로 짐을 꾸려 떠나야만 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연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절망에 빠져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지요. 이별을 앞둔 전날 밤 두 사람은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다시 그 고갯마루 매화나무 아래에 마주 섰지요. 밤하늘에는 달빛이 유난히 처연하게 쏟아지고 있었고 차가운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어요. 윤생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하는 연희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아 달래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첫 만남 때 연희가 흘렸던 그 고운 비단 수건을 품에서 꺼내어 연희의 눈물을 정성스레 닦아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굳게 약속했지요. 나를 부디 잊지 마시오. 이 매화가 다시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 내가 반드시 살아서 당신 곁으로 돌아오겠소. 첫 만남에 당신이 주신 이 수건과 내가 꺾어드린 매화 가지를 잊지 마시오. 그렇게 뼈에 사무치는 한마디를 남기고 윤생은 어둠이 짙게 깔린 먼 길을 향해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멀어져 갔답니다. 연희는 윤생이 남기고 간 그 첫 만남의 붉은 매화 가지를 가슴 깊이 품고 밤이 새도록 흙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짐승처럼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연희의 길고 고통스러운 뼈를 깎는 기다림은 시작되었지요. 봄비가 내리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붉은 단풍이 드는 가을과 살을 애이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수없이 반복되어도 연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고갯마루에 올랐답니다. 혹여 북방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상단 무리가 지나가면 버선발로 달려가 윤생의 생사를 애타게 탐문했지요. 북방의 전황은 어떠합니까? 혹시 전장에서 맑은 눈매를 가진 윤생이라는 청년의 소식을 듣지 못하셨는지요? 하지만 상단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참혹한 패전 소식만을 전해줄 뿐이었답니다. 이듬해 봄 부상을 잊고 절뚝거리며 돌아온 병졸들을 붙잡고 또다시 탐문을 해보았지만 그들 역시 모른다는 냉정한 대답뿐이었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는 소식은 없고 헛된 희망만이 연희의 여린 가슴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희의 아버지인 권세 높은 병조 판서 대감은 시름에 빠진 딸을 억지로 다른 가문과 혼인시키려 했어요. 한양의 세도가와 사돈을 맺어 가문 위세를 더욱 드높일 작정이었지요. 연희는 매일같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며 그 혼사를 목숨을 걸고 거부했답니다. 따뜻한 봄날 매화가 필 때 돌아오겠다던 윤생과의 굳은 약속을 결코 저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불같은 성정을 지닌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며 딸을 차갑고 어두운 곳간에 무정하게 가두어 버리고 말았어요. 며칠씩이나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차디찬 곳간 바닥에 쓰러져 앓으면서도 연희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한 바싹 마른 매화 가지를 끝없이 어루만졌답니다. 아무리 기약 없고 모진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던 그 달빛 아래의 약속 하나만을 굳게 믿으며 모진 매와 핍박을 짐승처럼 견디고 또 버텼지요.
하지만 온실 속 화초처럼 여리게만 자란 규수의 몸으로 그 지독한 굶주림과 모진 핍박을 끝까지 견뎌내기란 무리였어요. 연희의 고운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시들어갔고 결국 몹쓸 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사경을 헤매며 죽음의 서늘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마지막 순간, 연희는 집안의 늙은 노비 거북이를 머리맡으로 조용히 불렀어요. 등이 굽고 주름이 깊게 파인 거북이는 연희가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보다 더 살뜰히 보살펴주던 충직하고 정 많은 종이었지요. 연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북이의 투박한 손에 자신이 목숨처럼 품고 있던 마른 매화 가지를 꼭 쥐어주었답니다. 아재요. 내가 죽거든 이 매화 가지를 나와 함께 저 고갯마루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어요. 그분이 돌아오시는 길을 내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그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애달픈 말을 끝으로 연희는 윤생의 이름 석자를 나지막이 부르며 18배 꽃다운 나이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거북이는 가슴을 치며 엉엉 통곡하고는 연희의 간절한 유언대로 아무도 몰래 어두운 밤을 틈타 고갯마루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른 매화 가지를 연희의 머리맡에 정성스레 함께 심어주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해 훈풍이 부는 따뜻한 봄이 되자 그 죽은 무덤 자리에서 아주 어린 매화나무 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는 무서운 속도로 쑥쑥 자라나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고갯마루 전체를 뒤덮을 만큼 커다란 고목이 되었답니다. 해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면 그 매화나무는 마치 속에서 피를 토해 놓은 것처럼 핏빛보다 더 붉은 매화꽃을 흐드러지게 피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달밤에 흩날리는 그 붉은 꽃잎을 바라보며 연희 아가씨의 피 맺힌 한이 서려 있다며 밤새도록 눈시울을 붉히며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렇게 무심하고 야속한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또 흘러갔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무덤을 제 자식처럼 정성스레 돌보던 늙은 노비 거북이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훌쩍 떠났지요. 하늘을 찌를 듯 권세를 누리던 병조판서 대감의 으리으리했던 기와집도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하는 바람에 낡고 허물어져 잡초만 무성한 처참한 폐허가 되어버렸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이 변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연희와 윤생이라는 이름조차 흔적도 없이 잊혀져 갔지요. 그렇다면 북방의 험난한 전장으로 떠났던 우리의 가엾은 윤생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애석하게도 윤생은 참혹한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고 오랑캐의 포로로 끌려가 100년이라는 끔찍한 세월을 이국 땅에서 짐승처럼 견뎌야 했답니다. 고문과 노역으로 뼈가 부서지고 한쪽 눈이 멀어가는 참혹한 나날이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답니다. 매해 봄이 오면 윤생의 꿈속에 붉은 매화꽃이 눈보라처럼 흩날렸고 그 꽃잎 사이로 연희의 해사한 얼굴이 아련하게 비쳐왔지요. 훗날 알게 된 일이지만 고갯마루 무덤게 피어난 연희의 혼백이 매화 향을 타고 수만 리를 건너 정인의 목숨줄을 붙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 꽃향기 하나를 붙들고 윤생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이를 악물고 살아남았어요. 전쟁이 멈추고 포로 수용소가 무너진 뒤에야 간신히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이미 100살이 훌쩍 넘은 흉측한 노인이 되어 있었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윤생은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굽은 다리를 이끌고 수만 리 험한 길을 짐승처럼 걷고 또 걸었답니다. 높은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고스란히 맞으며 오로지 남쪽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신발은 다 해져 맨발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흐르고 배가 고파 얼어붙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뜯어 먹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붉은 매화꽃 아래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연희의 해사한 얼굴뿐이었답니다. 그렇게 꼬박 몇 년의 세월을 더 걸어 윤생이 마침내 눈물로 그리던 고향 고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0년이라는 아득하고 무심한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린 뒤였지요. 오랜만에 돌아온 고을의 모습은 예전과 너무도 낯설게 달라져 있었답니다. 낯선 지붕에 집들이 들어서고 처음 보는 옷차림의 사람들이 거리를 무심히 걷고 있었지요. 자신이 나고 자란 곳임에도 아는 얼굴 하나 없는 완벽한 타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윤생은 덜덜 떨리는 갈라진 목소리로 지나가는 젊은 선비들에게 병조 판서 댁의 위치를 애타게 탐문했답니다. 혹시 저 언덕 너머 넓은 터에 있던 아주 큰 기와집을 아시는지요? 연희라는 이름의 참으로 어여쁜 아가씨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하고 미친 노인을 본다는 차가운 표정뿐이었지요. 노인장, 그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해 쑥대밭이 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100년도 더 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를 어찌 아신단 말이오. 그 무심하고 차가운 대답을 듣는 순간 윤생의 가슴은 청일 낭떠러지로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발을 끌며 곧장 어릴 적 그 고갯마루를 향해 미친 듯이 절뚝거리며 달려갔지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갯마루에 올랐을 때 윤생의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100년 전 자신이 비단 수건과 함께 건네주었던 그 작은 매화 가지가 집채만한 커다란 고목이 되어 붉은 꽃을 처연한 달빛에 비추며 우뚝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웅장한 매화나무 바로 아래 초라하고 자그마한 무덤 하나가 쓸쓸히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무덤 앞에는 이끼가 잔뜩 낀 낡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흐릿하게 병조판서의 여식 연희지묘라는 글자가 뼈아프게 새겨져 있었지요. 윤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이 울부짖듯 하늘을 향해 피맺힌 통곡을 했답니다. 연희야, 내가 드디어 왔소. 너무 늦게 와서 참으로 미안하오.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그 달빛 아래의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 험하고 더러운 세월을 이 악물고 버텼건만 어찌하여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차가운 흙더미 속에 홀로 누워 있단 말이오. 윤생의 늙고 깊게 주름진 두 뺨 위로 뜨거운 피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그는 차가운 무덤에 흙을 맨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치며 찢어지는 가슴을 치고 또 쳤답니다.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지독한 그리움과 스스로에 대한 뼈저린 회한이 밤하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미친 듯이 울부짖다 밤이 깊어가고 어느덧 사위가 캄캄해진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이었답니다. 갑자기 붉은 매화꽃이 거센 밤바람에 눈보라처럼 흩날리기 시작하더니 주변에 아주 짙고도 애달픈 꽃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지요. 그리고 몽환적인 달빛 아래로 흐릿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무덤괴 기묘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맑고 해사한 얼굴 단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 틀림없는 그 시절 18살 모습 그대로의 연희였어요. 억울하고 애통하게 죽은 연희의 혼백이 매화꽃 피는 늦은 밤을 맞아 이승으로 그 아련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연희는 살아생전 매화나무 가지를 조심스레 쓰다듬던 옛날의 그 애틋한 버릇 그대로 허공의 나뭇가지를 매만지며 먼 곳을 응시하고 서 있었답니다. 윤생은 그 기적 같은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연희의 혼백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윤생이 숨어있는 바위 쪽으로 구름 위를 걷듯 천천히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늙고 남루한 윤생을 발견하고는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밤이 이리도 깊었는데 어르신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으슥한 고갯마루에 홀로 처량하게 계시는지요. 혹여 길을 잃으신 것이라면 제가 아랫마을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100년 전과 다름없는 여전히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맑고 고운 목소리였어요. 연희의 혼백에게는 100년의 세월이 어제처럼 흐릿하게 엉켜 있었답니다. 기다리던 정인의 얼굴은 이미 세월에 지워져 가물가물했지만 그분이 주신 비단 수건과 마지막 약속만큼은 혼 깊은 곳에 뼈처럼 새겨져 있었지요. 그래서 연희는 자신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흉측한 노인이 평생을 피눈물로 기다린 정인 윤생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윤생은 심장이 날카로운 칼날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꼈어요. 목숨보다 사랑하는 정인이 자신을 두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장에서 겪은 그 어떤 불고문보다도 가혹하고 비참했지요. 윤생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답니다. 아가씨는 어찌하여 이 깊은 밤중에 홀로 서 계시는 게요. 혹여 누군가를 이리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윤생의 물음에 연희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 짙은 슬픔이 차올랐답니다. 네, 저는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첫 만남의 증표를 주시며 따뜻한 봄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참으로 다정한 분이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 내 혼백이 흩어진다 해도 저는 이 매화나무 아래서 그분을 영원히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 애달픈 대답을 듣는 순간 윤생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얄팍하게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품속 아주 깊은 곳을 더듬어 낡고해진 비단 보따리 하나를 꺼냈어요. 윤생이 조심스레 그 낡은 보따리를 풀어헤치자 그 안에는 100년 동안 모진 고문을 받으며 흘렸던 붉은 피가 검게 얼룩진 비단 수건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답니다. 연희의 시선이 그 오래된 비단 수건에 머무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연희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을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 거칠게 떨리는 목소리로 윤생의 그 흉측하고 늙은 얼굴을 뚫어지게 올려다 보았지요. 설마, 설마 이 비단수건은 정말로 제가 기다리던 그 도련님이신가요? 윤생은 눈물과 콧물이 엉망으로 범벅이 된 늙고 추한 얼굴을 들어 연희와 정면으로 깊게 눈을 맞추었답니다. 그리고 100년 전 이별의 그 밤처럼 다정하고도 굳건한 목소리로 천천히 읊조렸지요. 나를 부디 잊지 마시오. 이 매화가 다시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 내가 반드시 살아서 당신 곁으로 돌아오겠소. 첫 만남에 당신이 주신 이 수건을 쥐고 내가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소. 연희야, 내가 드디어 너에게 돌아왔소. 윤생의 핏기 없는 입에서 흘러나온 그 애절한 약속의 문구에 연희는 100년 동안 참았던 깊은 통곡을 터뜨리며 윤생의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답니다. 늙은 선비와 젊은 혼백,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맺지 못한 이승의 한 맺힌 인연이 마침내 드디어 완성되는 눈부시고도 슬픈 순간이었지요. 100년 묵은 한이 5겹으로 풀려내렸답니다. 첫째 피로 얼룩진 비단 수건이 마침내 연희의 손에 돌아갔고 둘째 이별의 밤 맹세가 100년을 넘어 다시 읊어졌으며 셋째 연희의 혼백이 비로소 윤생의 품에 안겨들었답니다. 넷째 매화나무가 피눈물을 쏟듯 붉은 꽃비를 밤새 쏟아내었고 다섯째 두 사람은 나란히 저승길을 떠나 마을 전설로 영원히 남게 되었지요. 연희는 윤생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답니다. 1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이 매화꽃 한 송이에 다 피었사옵니다. 이제야
참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겠사옵니다. 온 고을을 완전히 뒤덮을 만큼 붉고 향기로운 꽃비가 밤새도록 고갯마루를 적셨지요. 그리고 한참 뒤 붉은 꽃비가 멈추고 환한 아침 해가 밝아왔을 때 고갯마루의 작은 무덤 앞에는 백발의 늙은 선비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아주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둔 채 누워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위에는 그 핏자국 묻은 비단 수건이 고이 덮여 있었고 어여쁜 연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지독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켜 이승의 모진 한을 풀고 저승으로 함께 떠난 것이라 굳게 믿으며 나무 아래 정성스레 제를 올려주었답니다. 사랑과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1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도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한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매와 향기처럼 멀리서도 붙들어주는 것인가 봅니다. 진짜 인연이란 눈에 보이는 젊음이나 흐르는 세월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 애절한 이야기가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렇게 예시이야기 한 자락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에 매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게 참으로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다음에도 더 정성껏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설화공방이었습니다.